제14조 1.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 임기는 6년으로 한다. 4.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5.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7.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중앙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세요. 나는 입장 안 했는 줄 알았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원이 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 국민들에게 크게 관심이 가는 기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는 권력을 구성하는 방법이자 통치권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따로 장을 할애하여 다루는 것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말을 접할 일이 많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나 국민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와 국민투표 외에 정당의 등록, 정당 구성원에 대한 교육 등 정당에 관한 일도 처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국회에서 3명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합니다. 임명, 선출, 지명 등 각 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정하는 방식이 다르죠. 대통령의 경우 임명장을 주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국회의 경우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니 선출이라고 하고 대법원장의 경우 위원을 누구누구로 하겠다고 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기에 지명이라고 합니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만큼 당연하고요. 또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요. 제115조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선거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선거인 명부 작성 위에 행안부에 제출 자료를 지시한다. 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표현을 쓸까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각 시도마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작성 등 선거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제일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부처가 어딜까요?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부처는 바로 행안부, 행정안전부예요. 주민등록증 발급받을 때 정보 다 등록하고 주소 이전하면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잖아요. 이런 내용을 행안부가 다 갖고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안부에다 19세 이상 명단 달라고 지시하면 다 줍니다. 그걸로 선거인 명부를 만드는 거예요. 1항의 지시를 받으면 행정기관은 응해야 해요. 만약에 선거사무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경찰에 지시하면 경찰이 나와야 합니다. 제116조 1.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유효 득표수의 15%가 넘으면 선거 비용을 돌려준다. 선거에 관련된 법률은 선거법이죠. 선거운동은 이 선거법에 정한 범위 안에서 해야 하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합니다.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은 선거를 관리함에 있어서 각 정당이나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정당의 크기, 선거, 직전 선거에서의 득표율이나 의석수 등에 따라 방송의 횟수나
방송기간 등을 조정하는 것 등 합리적인 구분은 가능합니다. 이 항에 의하면 선거 비용은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선거 공영제인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가 선거 경비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잖아요. 일정한 기준을 두고 선거 비용을 보전해 주는데 유독 득표수 10% 이상 얻으면 선거 비용의 50%를, 15% 이상 얻으면 100%를 돌려줘요. 이때 선거 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줍니다. 물론 돈을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17조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자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왜 지방정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일까?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가 오래 지속되어 뿌리가 내린 다른 나라랑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지방자치를 폄훼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어요. 자치단체라니 무슨 친목단체 같잖아요. 그래서 헌법 개정할 때 지방정부라는 표현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조례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막 제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 수 있어요. 법령은 법과령, 즉 법률 더하기 시행령을 이야기해요. 법률은 잘 알고 있을 테고 시행령은 앞에서 몇 차례 나왔었죠? 대통령이 말하는 대통령령이 있었고 총리하고 각 부의 장관이 각각 총리령과 부령을 만들 수 있다고 했었어요. 조례를 법과 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조례가 명령보다 하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조례의 위력이 굉장히 약해요. 제118조 1. 자치에 의회를 둔다. 2.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자체마다 의회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의회가 있어요. 서울시에는 서울시의회, 경기도에는 경기도의회, 종로구에는 종로구의회가 있잖아요. 이걸 지방의회라고 해요. 지방의회의 조직이나 권한 등이 규정되어 있는 법이 바로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조문만 헌법에 있는데 좀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서 지방자치를 더욱 실질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개헌이 논의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문제도 다뤄야 할 것입니다. 제119조 1.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규제하지 않으면 경쟁은 사라진다. 자,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인가요? 아닙니다. 119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헌법에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는 것, 시장 지배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 다 정부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독점 규제법을 만들고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법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적 정치 세력들은 경제민주화 조항인 119조를 수정해서 국가의 규제나 조정 권한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해요. 저는 국가가 적절히 시장에 개입하고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독일에서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조사에서 스스로를 시장주의라고 생각하는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몇 명이나 그렇다고 대답했을까요? 0명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시장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고 작동된다고 해요. 하나는 사유재산권입니다.
내 것과 내 것이 있어야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있어야 교환을 하거나 사고 팔 수 있잖아요. 다른 하나는 경쟁이에요. 누가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만들 수 있는지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쟁은 승자에게 조금 더 많이 보상하거나 승자만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잔인하다고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만들도록 하기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시장의 구성 요소는 모두 사회와 정부의 관여가 필요 없을까요? 우선 사유재산권은 어떨까요?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지만 한때는 아메리카 대륙 인구의 상당수가 노예였습니다. 인간이 소유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사람이 타인의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을 소유할 수 있다고 보았던 사회적 합의가 그렇지 않게 바뀌었고, 이렇게 바뀐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유재산권의 내용이나 한계는 사회적 합의, 정부의 강제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쟁은 어떨까요? 경쟁은 본질적 속성만 가만히 놔두면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10명이 경쟁을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죠. 1라운드에서 똑같은 판돈을 놓고 경쟁을 해서 제가 이겨요. 그러면 승자가 보다 많은 보상을 가져가거나 승자만 보상을 받아가는 경쟁의 특성대로 제가 많은 돈을 가져가겠죠. 처음에는 10명이 비슷하게 시작하지만 제가 좀 더 가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2라운드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제가 많이 가졌으니 제가 이길 가능성이 좀 더 크겠죠. 그래서 2라운드도 제가 이겨요. 제가 판돈 중에 많은 돈을 가져갑니다. 3라운드로 갑니다. 이번엔 누가 이길 가능성이 커졌을까요? 제가 훨씬 더 많이 가졌으니까 저겠죠. 4라운드, 5라운드로 가면 이제 더 이상 경쟁의 의미가 없어져요. 제가 계속 이깁니다. 제 경쟁자였던 사람들은 차라리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경쟁이 없어져요. 그걸 독점이라고 해요. 이렇게 경쟁은 그 속성만 가만히 놔두면 사라져버리니까 경쟁이 계속 유지되도록 적절하게 관리해줘야 해요. 이런 관리를 시장 내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법과 규율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독점거래법, 공정거래법 다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시장의 두 가지 구성 요소는 모두 정부의 개입과 강제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에 관여하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관여하는 게 기본이고 관여하지 않으면 시장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시장에 대한 규제를 하려고 하면 사회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하면서 공격해요. 이렇게 시장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현재 경쟁에서 이기고 있는 사람을 계속 이기게 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위 시장 지상주의자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장을 돌아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 시장에서 현재 이기고 있는 기업을 계속해서 이기게 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시장에서 현재 이기고 있는 것은 거의 재벌이기에 사실상 재벌에 대한 규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벌이 계속해서 이길 수 있게 해주려고 재벌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은 어때요? 어느 한 분야의 경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면 그 영역에 다른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한 영역에서 얻은 힘을 이용하여 다른 영역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죠. 그래서 어느 재벌이나 물류, 호텔, 백화점 온갖 거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그룹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기네 그룹 호텔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 재벌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모든 영역에 새로운 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워지죠. 미국은 강력한 독점 규제법이 있어서 기업이 거대해지는 걸 막아요. 독점하고 있으니 회사를 쪼개라고 정부가 명령합니다. 이렇게 거대 독점 기업을 깼을 때 오히려 미국 경제가 반등했었다고 해요. 새로운 기업이 생기고 진출할 수 있거든요. 시장을 위해서라도 외부에서 시장에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도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허용하고 있어요. 이런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120조 1.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선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2.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가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지하자원과 수산자원 이용에 대한 특허, 지하자원이나 수선자원, 수력 등등에 대하여 국가가 채취, 개발, 이용을 특허할 수 있어요. 여기서 특허란 원래는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특별히 사용을 허락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하는 것이에요. 국가가 권리를 창설해 주는 만큼 이런 분야에서 국가가 개입할 권한이 많아요. 또 국가는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제121조 1.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2.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농지를 농지에 대해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경자유전이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땅을 주어야 한다는 말인데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 농지법 등에 보면 실제 농사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소작 제도도 금한다고 되어 있죠. 예전처럼 소작을 주는 건 안 돼요. 가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등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한 게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게 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어겨서 혼나는 거예요. 단, 농지 소유자가 군대에 가야 해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나 위탁 경영이 가능해요. 제122조 국가는 모든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국토는 함께 나눠서 살아야 하는 것.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토의 이용이나 소유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헌법으로도 이게 가능하긴 한데 문재인 정부 당시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강화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또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비난하더라고요. 국토에 대해서는 철학적 국가가 소유나 사용에 대해서 제재를 많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 더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국토는 다른 생산품처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주어진 한계 내에서 어떻게든 나눠서 살아야 해요. 이렇게 한정된 것을 누군가가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유로 국가와 사회가 국토에 대해서는 많이 관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철학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제123조 1.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3.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4. 국가는 농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5.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균형 발전 꾀한다. 농업과 어업 보호를 위해 농어촌 개발과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도 중요해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한전, LH공사 등이 이미 지방으로 이전했죠. 이에 대해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역 간 균형 발전은 헌법에 쓰여 있는 의무예요.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듯 의무입니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 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소비자 보호 운동이 헌법에
소비자 보호 운동은 중요하죠.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구제해주고 식품이나 농산물 안전성을 조사하고 소비자 교육을 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소비자 보호 운동으로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부가 소비자 보호 운동을 탄압하기도 했죠. 기업의 편에 서서 소비자 보호 운동을 하는 단체를 탄압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너무 기업 위주로 정부가 돌아가다 보니까 헌법 가치에 반하는 일까지 했던 거예요.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 대외무역을 육성 규제 조정한다. 국가가 대외무역을 육성할 수 있고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나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라고들 하죠. 그러다 보니 이런 내용이 헌법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출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산업구조가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와 불평등 양산, 국내 소비자에 대한 무시, 저임금 구조 등을 만든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또 국가가 대외 무역을 육성하는 것이 각종 무역 협정에 위배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조항이 굳이 있어야 하는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볼 내용입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사형기업의 국유화는 안 된다. 사형기업을 국유화 혹은 공유하는 것은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러한 조항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우리나라 경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제127조 1.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2.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3.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과학기술 혁신의 의무. 이 조항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매년 편성하는 예산에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예산이 들어가 있고 국가가 운영하는 여러 연구소도 존재합니다. 국가 표준 제도를 확립한다는 것은 경제나 과학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죠. 각자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거래가 되지 않거나 어려울 테니까요. 미터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제128조 헌법 1.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개헌은 다음 대통령으로부터 적용된다. 헌법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었죠. 128조에서는 헌법 개정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돼요. 법률안을 낼 때는 국회의원 몇 명이 필요할까요? 10명이죠. 헌법은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300명 중 과반수인 150명 플러스 알파가 돼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죠. 대통령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법률안도 발의할 수 있고 헌법 개정안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 발의 때는 국회의원 10명의 버금가지만 헌법 개정안 발의를 할 때는 국회의원 150명이 버금가는 거예요. 대통령의 힘이 참 대통령님이 세죠? 음, 앞서 얘기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내었던 기획안에 대통령 중임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자유한국당에서 뭐라고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장기 집권 계획이라고 비난했잖아요. 김성태 여 대통령 중임제 채택, 권력 취해 장기 집권 구도로 조선일보 2018년 2월 5일. 그런데 헌법에서 이렇게 써놓았어요.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 변경을 할 때에는 개정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요. 다음 자유한국당 주장은 당시 자유한국당 주장은 당연히 틀렸죠. 임기 변경이나 중임 변경의 경우는 개정안 낼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못 박아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장기 집권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국민들이 헌법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렇게나 그렇게 아무 소리 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헌법을 읽었으니까 그런 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건 헌법에 어긋나는 말이라고 반박하세요. 국회의원이 헌법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면 되겠느냐고 하면 됩니다. 참고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윤석열의 무능력, 무책임에 실망한 사람들이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윤석열이 일찍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고 했죠. 임기 단축의 경우에는 임기 연장도 중임 변경도 아니기에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구분하시면 됩니다. 제129조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1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안 20일 이상 공고할 것. 국회의원이 발의했든 대통령이 발의했든 개정안이 나오면 이걸 2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제130조 1.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을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이면 바로 확정된다. 헌법 개정안이 나오면 이에 대해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국회가 발의했든 대통령이 발의했든 이 절차는 똑같아요. 자,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헌법 개정이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이 항에 중요한 게 적혀 있어요.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요. 정리 한번 해보죠.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 20일 이상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 다음이 국민투표입니다. 국민투표에서는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요. 이렇게 여러 단계가 필요해요. 기원하기 참 쉽죠? 기원하기 쉽지 않죠? 사망을 보면 특수한 것도 있습니다. 과반수 국민이 헌법 개정에 찬성했을 때 다른 절차 없이 바로 확정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즉시 해야 돼요. 공포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국민이 결정했잖아요. 국민이 된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의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고민할 필요도 없고 고민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이 명령했기 때문에 바로 확정되고 바로 공포됩니다. 후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이 헌법 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 임기는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1.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이 헌법 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 임기는 국회의원 선거 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개시된다. 2. 이 헌법 공포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한다. 제4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 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2. 헌법 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3. 이 헌법 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 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매진말도 읽습니까? 매진말도 읽을까요? 네, 끝. 요 맨지말 하면 끝이라서 읽고 끝내죠. 네. 매진말. 헌법은 저절로 최고 규범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헌법을 찾고 헌법을 근거로 여러 가지 주장을 해야 차츰 힘을 갖게 되어 명실상부한 최고법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이 키우는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민이 헌법을 키우고 그렇게 키운 헌법에 의해 국민이 보호받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헌법은 그렇게 힘을 갖추어 왔습니다. 촛불을 들어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경권을 교체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는 사회로 가기 위해 우리는 헌법을 좀 더 많이 키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헌법에 다가가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 헌법을 보신 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몇 가지 있습니다.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죠.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헌법의 내용이자 체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모든 국가기구의 행위에 대해 평가할 때 첫 번째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헌법은 북한을 경계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해야 할 상대방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만 보는 건 오히려 헌법에 반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의 방법으로 우리 헌법이 인정한 것은 평화적 방법밖에는 없음도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 우리 국민은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기본권을 포함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안전 보장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미리 만들어진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또 기본권 중에 재산권의 경우 우리의 통상적인 상식과는 달리 그 내용도 법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적 필요에 따라 여러 제한을 가할 수 있음을 헌법 차원에서 선언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헌법을 조문 순서대로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법인 헌법을 우리는 너무 어렵게만 멀게만 느껴왔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심오한 내용을 다루진 않았습니다. 헌법을 누구나 쉽게 한번 읽어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주 목적이었기에 최대한 쉽게 재미있게 풀어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일반 국민 입장에서 중요도가 덜하다고 여겨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니 너무 많이 생략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이 책을 계기로 좀 더 진지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은 다른 책이나 자료들을 통해 헌법에 대해 더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꼭 그러셨으면 합니다. 끝났네요. 네, 끝났네요. 네, 일단 또, 끝내고 속에서 대화 나눌게요. 네. 네.